시간이 흘러 김뇌물 마립간이 즉위하게 됩니다. 지도자 명칭이 바뀌었네요. 영토 확장 활동을 뇌물 마립간이 합니다. 낙동강 유역 지역의 진한 소국들을 정복해요. 점차 사로국이 진한 연맹체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이에 따라 지도자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작은 나라들을 사로국이 정복했다. 즉 여러 부족 국가들을 사로국이 통합했다. 부족장 중에 더 큰 부족장의 뜻을 담은 지도자 명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칭호에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대부족장, 대족장, 대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토 확장을 통해 진한 연맹의 소국들을 정복하다 보니 그 소국들을 다스리는 큰 부족의 족장이다라는 뜻에서 마립간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의 권력이 강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지도자를 세습할 수 있게 되었다. 마립간을 세습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김씨에서 지도자 자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박씨와 석씨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김씨만 지도자 마립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뇌물 마립간은 해외 교류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진 5호 16국과 외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로국의 위치가 한반도에서 동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하기가 쉽지 않았어.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러한 사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전진으로 가는 고구려 사신과 함께 갈 수 있게 승인해 줬습니다. 이 덕에 사로국은 중국 전진과 외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고구려와도 외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외교하는 조건이 달렸었는데 바로 사로국의 인지를 고구려에 보내야만 외교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선진 문화,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인지를 보내는데 그 인질이 이후 마립간으로 즉위하는 실성, 김실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로국에 엄청난 위기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바로 가야 외연합군이 사로국의 수도 금성을 공격하게 되는 건데요. 뇌물 마립간이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위기에 빠지자 앞서 고구려와 외교했던 것을 생각해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왕,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사로국에 고구려군 5만 명을 파병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고구려 사로국 연합군과 가야외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결과는 고구려 사로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고구려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관가야를 공격하게 되고요. 당시 가야 연맹의 리더였던 금관가야는 고구려군에게 대패하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야 연맹의 리더는 대가야로 변경되고요. 사로국은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뇌물 마립간이 도와달라 그래서 고구려군이 도와줬어. 거기에 사로국을 위협하는 금관가야 세력까지 붙질러줬네. 사로국 입장에서는 고구려에 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간섭을 사로국이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이 남겨진 기록을 살펴보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게 하였다. 외적이 가득하였다.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하였다. 외적을 쫓아 임나가라. 금관가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곧 복종하였다. 광개토대왕 릉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설명한 내용 그대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 호후총에서 발견된, 경주 지역이니까 신라의 무덤이겠죠.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을 보면 고구려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뇌물 마립간에 이어서 실성 마립간이 즉위하게 됩니다. 실성이라는 이름 봤었죠. 뇌물 마립간이 고구려와 외교하기 위해서 인질을 보냈는데 그 인질이 바로 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성은 사로국으로 돌아와 마립간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구려의 간섭으로 마립간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눌지였습니다. 눌지가 새롭게 마립간 자리에 즉위하게 된다. 고구려가 지지해서 마립간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로국이 고구려의 꼭두가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고구려 간섭 거부를 시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도자 권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왕이 세습을 합니다.
부자 상속을 규칙으로 삼아요. 또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이 눌지 마립간 때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서민들 사이에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눌지 마립간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 다음 왕이었던 사람은 바로 장수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백제와 사로국이 위험을 감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20대 비유와 19대 눌지가 군사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433년에 맺은 나제 동맹입니다. 이후 소지 마립간 때 고구려 견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사로국은 백제와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나제 동맹을 강화하게 된 건데요. 어떤 형태로 동맹을 강화했냐면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백제 24대 동성왕과 사로국 귀족의 딸을 결혼시키면서 백제와 사로국의 동맹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사로국은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난 사로국. 하지만 사로국은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후 마립간들은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결과 점차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로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즉위한 지증은요, 사로국의 힘을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확보했냐? 첫 번째로 순장을 금지했습니다. 지배자 계층이 죽었을 때 지배자를 따르던 노예들을 생매장하는 풍속, 순장을 금지시켜서 불필요한 죽음을 막아 농사할 사람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경을 장려했는데 우, 소우자의 경작할 경자입니다. 소를 이용해 밭을 깊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농법인데요. 밭을 깊이 갈수록 곡식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활용한 농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행정구역 재편성을 하게 되고요. 중앙에서 지방의 통치를 확인하는 관리를 파견했다.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으로 영토 확장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부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우산국, 현재의 울릉도를 정복했다. 이렇게 지증은 지도자의 권력, 마립간의 권력을 강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 따라 국호를 변경하는데요. 그 국호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드디어 신라라는 이름이 나왔어. 여기서 신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고요. 덕업이란 좋은 업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 망라, 널리 받아들이고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국호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까지 바꿨냐? 바로 지도자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의 지증 마립간이었다면 이제는 명칭을 왕으로 바꿔서 지증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